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한양의 어느 고을, 이조판서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서관석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서관석은 남다른 관상법으로 조정의 인사권을 주름잡았지요. 이 판대감, 이번에 저를 2조 참판으로 임명만 해주시면 정말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싸웁니다. 이 사람아. 자네는 아주 배신을 잘할 관상이야. 그러니 죽었다 깨어나도 참판은 될 수가 없지. 이 판대감, 이번에 제 아들내미 형주 자리에 어디 앉힐 곳이 없겠사옵니까? 아무쪼록 꼭 좀 살펴주시면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허허, 자네 아들내미는 간통을 저지를 관상이라네. 그런 사람이 형조에 있으면 나라의 기강이 어떻게 되겠나? 신기하게도 서관석의 관상법은 늘 적중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용모만으로 어떤 제목이 될지 척척 맞히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조정에서는 서관석의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관석이 모처럼 부인과 함께 저잣거리를 찾았습니다. 부인에게 줄 선물을 살피던 중 우연히 상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요. 그 점쟁이가 그렇게 용하다면서요? 말도 마. 정말 귀신처럼 마치더라고. 예전에는 관상가로 유명했다는데 누구 말로는 조정 대신들도 몰래 그 점쟁이를 찾는다고 하네. 서관석은 비웃었습니다. 그동안 관상법으로 조정의 인재들을 주무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관상가로 이름을 떨친 점쟁이라. 보아하니 사람 여러 구워 삶은 모양인데 어떤 요물인지 내가 한번 봐야겠구나. 점쟁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피부는 백옥처럼 고왔지만 그 표정만은 신기가 있는 사람처럼 냉철해 보였지요. 관록이 있는 서관석은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신출내기구먼. 그렇게 눈에 힘준다고 내가 무서워할까 보냐? 역시 소문은 믿을 것이 못 된다니까. 그렇게 속으로 비웃은 서관석은 기선부터 제압하려고 하였지요. 그래. 자네가 그렇게 용하다는 점쟁인가? 어디 내 관상이 어떤지 말해보겠나? 내가 한때 관상법으로 세상을 주무른 사람이니 긴장 좀 해야 할 것이야. 똑바로 한번 보라고. 그런데 점쟁이가 희죽하고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의 관상만 봤지 본인의 관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구먼. 무엇이라?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내가 니놈의 관상에 대해서 말해줄까? 너는 암행어사에게 잡혀갈 운명이야. 그것이 니놈의 관상이다, 이놈아. 서관석은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뜬금없이 암행어사에게 잡혀갈 운명이라니 서관석은 불같이 화를 냈지요. 이것이 완전히 미쳐버렸구나. 두고 봐라. 조만간 이 굿땅을 모두 불태울 테니까. 그렇게 굿땅을 나온 서관석은 한동안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하디 천한 것이 어딜 감히 입을 놀리는 것이야.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서관석은 점쟁이가 한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암행어사에게 잡혀간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서관석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지만 점쟁이가 말한 관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왜 그런 미친 것의 말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냐? 정신 차려야지. 다음 날 아침 서관석은 좌의정과 우의정을 만나기 위해 가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정의 인재를 주름잡고 있던 서관석은 정승들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런 서관석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길을 가던 중 갑자기 서관석의 가마를 가로막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서관석이 보아하니 웬 허름한 옷차림의 선비였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이 부족한 놈에게 먹을 것 하나라도 남겨주십시오. 서관석은 그저 가난한 선비로 여기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관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선비의 관상에 암행어사라고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서관석은 바로 가마에서 내려서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제 이름은 박수호라고 하옵니다, 대감마님. 박수호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데 선비가 어찌 이렇게 동냥을 한단 말인가?
수호의 집안은 몰락한 양반가였습니다. 책 한 권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여 늘 굶주리고 있었지요. 그거 참 안 됐구먼. 선비 체면에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니고. 그러지 말고 어여 나와 함께 가세나. 서관석은 좌의정을 만나는 일은 제쳐두고 수호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집으로 들이는 중에도 수호의 관상을 유심히 살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호 앞에 진수성찬이 나왔습니다. 수호는 주저하지 않고 허겁지겁 밥과 반찬들을 입안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허약한 놈에게 암행어사의 관상이 보인다니. 내가 요즘 나이가 들어서 총기가 떨어진 겐가. 식사를 모두 마친 수호는 서관석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부끄럽고 황송하여 얼굴을 들 수가 없사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드시게. 정말 고개를 들어도 되겠사옵니까? 소인이 여전히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사옵니다. 수호는 서러움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서관석은 수호의 그런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지요. 오로지 수호의 관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괜찮으니 어서 고개를 드시게. 고개를 들어야 나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수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관석은 깜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정말 암행어사의 관상이 보이는구나.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니 관상이 더 뚜렷해졌다. 이렇게 억센 관상은 처음이로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놈이 진짜 암행어사가 된단 말인가. 정말 그 점쟁이 말대로 된단 말인가. 수호는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에게 충성을 다하겠사옵니다. 오늘부터 몸종이라도 되겠사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대감마님. 옳지 그래. 몸종으로 두고 암행어사가 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수호는 서관석의 몸종이 됐습니다. 다른 몸종들은 그런 수호가 안타까웠지요. 특히 여종 최윤서는 수호만 보면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보아하니 선비신 것 같은데 어쩌다 저렇게 몸종이 되셨을까? 수호는 장작도 제대로 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머슴들이 안타까워 만류도 해보았지만 수호는 어떻게든 서관석에게 은혜를 갚을 마음뿐이었지요. 그러다 그만 도끼를 떨어뜨려 발등만 다치고 말았습니다.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윤서는 얼른 얼음을 담은 천을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수호는 그날 밤까지 윤서의 냉찜질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도록 해라, 윤서야. 안 그래도 장작도 제대로 못 패는 한심한 놈인데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안 된단다. 진짜 못나게 왜 이러세요, 선비님. 머슴살이라고는 해보지도 못한 분이 그렇게 무작정 한다고 되겠어요. 듣고 있던 수호는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날 선비님이라고 불러주는 건 윤서밖에 없구나. 정말 고맙다. 윤서는 눈물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비록 양반과 사람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몸종이 돼서 고생하는 수호가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윤서는 다음 날부터 남은 백숙을 수호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서관석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밥도 제때 못 먹고 있던 수호였지요. 선비님, 이거라도 드시고 하셔요. 정말 고맙구나, 윤서야. 너밖에 없구나. 수호는 윤서가 주는 백숙 덕분에 간신히 기력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서관석이 일부러 수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있었지요. 저놈이 조금이라도 건강하면 책을 읽으려 들겠지. 계속 허약한 놈으로 둬야 한다. 서관석이 그렇게 몹쓸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윤서가 몰래 백숙을 주고 있다는 것은 차마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안 그래도 머슴들이 차츰 수호를 무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윤서만이 수호를 가엾게 여겨 남은 백숙과 반찬들을 몰래 나눠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관석이 조용히 수호를 불렀습니다. 수호가 온 지도 벌써 1년이 지났구나. 벌써 그렇게 됐사옵니까? 이게 다 대감마님 은혜 덕분이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런데 고생한 것 치고는 살이 좀 붙은 것 같구나. 수호는 민망하여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서관석은 그때까지도 윤서가 몰래 백숙과 반찬들을 나눠줬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인일로 부르셨사옵니까, 대감마님?
서관석은 기분 좋은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선비 신분인 너를 몸종으로 대하면서 많이 안타까웠단다. 이제 너에게도 보금자리를 마련해줘야겠지. 내가 잘 아는 직원에게 부탁해서 명당 자리 하나 봐뒀느니라. 그곳에 작은 별채 하나 지었으니 농사라도 지으면서 살도록 해라. 그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농사 짓는 법은 충분히 배웠을 거 아니냐. 수호는 감격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큰절을 올리고서야 몸종으로 고생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서관석은 그간 수호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큰 보답을 주기 위해 기다렸던 것일까요? 수호는 서관석의 은혜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황송하옵니다, 대감마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사옵니까? 서관석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몸종들도 깜짝 놀랄 소식이었지요. 그저 작은 별채이니라. 농사 지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거라. 그날 밤 수호는 별채에 독립하여 살 것을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냥 웃음만 나왔지요.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가 온 것이었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선비님. 우리 대감마님한테 그런 성정이 있으셨다니 저 또한 정말 놀랐습니다. 대감마님 잘 부탁한다, 윤서야. 농사 열심히 지어서 우리 대감마님 은혜를 꼭 갚을게야. 그런데 윤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수호는 별채의 생각에 윤서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였지요. 제가 소중히 아끼는 부시입니다. 쌈지 안에 넣어드렸으니 가져가셔요. 부시라고 하였느냐? 불이 일어나게 하는 부시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선비님. 제가 어릴 적에 갈 곳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자는데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것만 같았지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이 부시입니다. 햇살을 받으면서 초롱초롱 빛이 났습니다. 제 눈에 아름답게 보였던 이 부시로 불을 내서 겨우 살아났지요. 그럼 이 부시는 너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아니더냐? 이런 소중한 것을 왜 나에게 주느냐? 선비님을 보니 이 부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쳤던 시절이 떠올랐는데 이 부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비님에게도 이 부시가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받아도 되는 것이냐? 선비님을 이제 볼 수 없으니 드리는 것입니다. 그제야 수호는 윤서가 수줍게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머슴살이를 하느라 여인과의 정은 생각할 틈이 없었지요. 수호는 지금이라도 윤서를 안고 싶었습니다. 여인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하였지요. 정말 고맙구나, 윤서야. 이 부시는 내가 꼭 간직하고 있으마. 수호가 손을 잡아주니 윤서의 얼굴이 더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끌어안고 서로의 정을 확인하였지요. 내 처지가 이러니 더는 너를 안을 수가 없구나. 나를 용서하렴. 아닙니다, 선비님. 우리 대감마님 은혜 갚을 때가 되면 꼭 찾아오셔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꼭 올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거라, 윤서야. 다음 날 아침 수호는 서관석이 일러준 강원도의 명당 자리로 향했습니다. 서관석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 날을 생각하니 어깨가 무거웠지요. 하지만 윤서와 다시 만날 것만 생각하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도착한 수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별채로 보이는 집은 보이지 않았지요. 게다가 명당이라고 하기에도 땅이 너무 황폐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웬 험상궂은 왈자패가 다가왔습니다. 어이, 거기. 보아하니 가진 돈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한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는가? 수호는 잔뜩 겁이 났습니다. 땅이 너무 황폐하고 주변이 너무 고요했습니다. 누가 기절해서 쓰러져도 구할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천이라고는 100냥뿐이요. 이거라도 가져가시오. 수호는 주머니에 든 100냥을 꺼냈습니다. 서관석이 미천으로 준 돈이었지요. 이게 뭐야? 겨우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이게 우리를 무슨 바보로 하나? 거기 보자기하고 소매에 든 것까지 다 내놔. 정말 그것이 전부요. 이 안에는 옷가지뿐이요. 그런데 수호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황폐한 땅에 왈자패가 나타난 게 이상한 것이었지요. 그때 왈자패가 갑자기 무섭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수호를 해치려는 것이었지요. 수호는 영문도 모른 채 무작정 뛰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호 앞에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들 이러시오? 남은 미천을 가져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왈자패가 음흉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재가 다 있나? 어느 양반이 네 놈을 해치면 큰 돈을 준다지 뭐냐? 무엇이라? 어떤 놈이 날 해치라고 했다는 것이냐? 곧 황천길을 갈 놈이 뭘 그리 알려고 그러냐? 그냥 이 화살을 받고 조용히 하직하거라. 죽더라도 연유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자 왈자패가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긴 그러네. 죽긴 죽더라도 왜 죽는지는 알아야겠지. 이판 대감께서 시킨 것이니라. 네 놈이 암행어사가 돼서 이판 대감을 잡아갈 관상이라나. 아무튼 우리는 돈 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너무 불편 말거라. 이판 대감이라면 서관석 대감을 말하는 것이냐? 수호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왈자패의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화살은 수호의 가슴에 박혔고 그대로 절벽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지요. 암행어사가 될 관상이니까 죽여야 한다니. 별 해괴한 소리를 다 듣겠네. 그래도 이렇게 두둑하게 돈을 챙겨줬으니 무슨 상관이겠어. 왈자패는 음흉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강물 위로 떨어진 수호는 미천을 주고 포근하게 웃어주던 서관석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폭포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왈자패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대감마님이 날 죽이려고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깨어난 수호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분명히 절벽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안락한 초가집의 방이었습니다. 깨어났는가? 웬 사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몸이 꽤 듬직하고 눈에도 총기가 보였지요. 강물 앞에 쓰러져 있는 자네를 데리고 온 것일세.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네 가슴에 화살이 박혀 있더군. 부시를 품고 있어서 이렇게 살아난 게야. 사내가 쌈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윤서가 준 부시가 쌈지 안에 그대로 있었지요. 수호는 감격하여 쌈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그리운 것이 바로 윤서의 품이었습니다. 나는 조말석이라고 하네. 이 거울 저작거리에서 칼장사를 하고 있지. 기운 차렸으면 어여 나오게. 자네 보름씩이나 누워 있었네. 수호는 조말석이 주는 국밥을 금세 비웠습니다. 배가 고파서 앞이 흐릿할 정도였지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화살까지 맞은 겐가? 저도 믿기기 힘들지만 제가 모시던 대감마님이 절 죽이라고 시켰답니다. 대감마님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겐가? 서관석 이판 대감입니다. 그러자 말석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서관석이라고 했는가? 머리를 숙이고 국밥만 먹던 수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말석이 또 한 번 크게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억센 관상은 처음이로다.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니 관상이 뚜렷해졌구나. 나의 관상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사내의 운명은 심상치가 않아. 제가 암행어사가 돼서 잡아갈 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믿으십니까? 말석은 절로 기침이 나왔습니다. 수호의 관상에 억눌려서 기가 다 빠져나갈 정도였지요.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박수호라고 합니다. 말석은 흥분하여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대체 말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역시 그랬군. 자네 아버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관직에 계셨으나 얼마 안 있어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몰락한 양반가가 되었죠. 자네 아버지가 왜 물러났는지는 아는가?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의 아버지를 아십니까? 자네 아버지는 사원부에 있었다네. 그때 서관석은 이조에서 한참 인사권을 주무르고 있었지. 나중에 알았지만 서관석이 자네 아버지의 출세를 막았다고 들었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자네 아버지가 대사원이 될 관상이었다네. 대사원이 되면 모든 벼슬을 감찰할 권한을 갖게 되지. 이조판서가 될 서관석에게는 자네 아버지가 위험한 인물이었던 게야. 그래서 서관석이 우리 아버지를 일부러 퇴출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어르신은 그런 사실을 어찌 아시는 겁니까? 나 역시 사원부에 있었다네. 자네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지. 그때는 무슨 연유였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네. 서관석의 관상법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죽어났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 난 죄책감이 들어서 이렇게 칼장수가 되었다네. 말석은 분노에 치가 떨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날 줄이야. 수호 역시 분노에 치가 떨렸습니다. 서관석이 집에 들여서 몸종을 시킨 이유가 다 관상 때문이었습니다. 윤서가 몰래 밥과 반찬을 주지 않았다면 몸이 여전히 허약하여 이렇게 살아있을 수 없었지요. 수호는 윤서 생각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시는 어찌 된 겐가? 그 부시가 자네를 살린 게 아닌가? 그런데 수호는 대답하지 않고 바로 말석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저를 받아주십시오. 칼장사든 뭐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말석은 수호 아버지 생각에 금세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진 빚을 갚을 수가 있다니. 말석은 주저하지 않고 수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바야. 자네 아버지에게 진 빚을 이제야 갚을 수 있게 해주니 나야말로 정말 고맙네. 그렇게 수호는 말석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열심히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관석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별을 받은 서관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호가 화살을 맞아 절벽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니 웃음이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처럼 기분이 좋아져서 부인을 끌어안기까지 하였지요. 이제 그 점괘는 끝이로다. 그 천한 것이 뭐라고 떠드는지 한번 보러 가야겠구나. 서관석은 흥분된 마음으로 다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굿당을 지키고 있었지요. 전에 암행어사가 날 잡으러 온다고 하였느냐? 어디 다시 한번 내 관상을 보거라. 아직도 내가 암행어사에게 잡혀갈 관상으로 보이느냐? 그러자 점쟁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말해주랴? 그렇게 소원이라면 다시 말해주마. 너는 암행어사에게 잡혀가서 망할 운명이야. 그것이 니놈의 관상이다, 이놈아. 서관석은 펄쩍 뛰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수호 그 녀석이 화살을 맞고 비명행사했단 말이다. 다시 한번 잘 보거라. 점쟁이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다시 관상을 보러 온 서관석이 한심해 보였지요. 점쟁이는 절로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니놈의 관상은 그대로야. 암행어사에게 잡혀갈 각오나 단단히 하고 있거라. 당황한 서관석은 다시 왈자패의 우두머리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왈패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지요. 분명히 그놈이 화살을 맞고 떨어졌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는 게 말이 되나? 왈자패는 절벽 밑으로 내려가서 쥐잡듯이 수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시신마저 찾지 못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시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성균관으로 모여들고 있었지요. 모두 조정으로 들어갈 부푼 꿈을 안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심초사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관석이었지요. 서관석은 몰래 왈자패의 우두머리를 데리고 성균관으로 왔습니다. 점쟁이의 관상법은 그대로였고 수호의 행방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놈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놈을 잡기 전에는 도무지 안심할 수가 없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감마님. 제가 그놈 얼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놈은 오늘 시험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선비 차림을 하고 있어서 쉽게 수호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왈패도 남루한 옷차림의 수호만 기억하고 있었지요. 어서 오너라 이놈아. 빨리 니놈을 잡아야 이런 호모맹랑한 짓도 그만둘 거 아니냐. 관상은 무슨 얼어 죽을 관상. 점쟁이 말만 믿고 이게 다 무슨 짓이란 말이야. 왈패는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균관을 나가는 선비들을 모두 찾아봤지만 수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관석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너 이놈, 수호 얼굴을 못 알아본 게 아니냐? 아니옵니다, 대감마님. 분명히 수호는 없었사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호 그놈은 시험을 보러 올 것 같지 않사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느냐? 암행어사가 될 팔자라서 죽인다고 겁박을 했으니 아마 무서워서 글 공부도 포기했을 것이옵니다. 지금쯤 아마 얼굴 반반한 처자와 함께 어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것이오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대감마님. 방금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그럼 니놈이 수호 그놈에게 암행어사가 될 팔자라고 말해줬단 말이냐? 이런 처죽일 놈. 서관석은 과거에 급제한 사람들을 수소문하였지만 수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서관석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1년도 지나지 않아 임금이 특별 과거를 시행한 것이었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서관석은 더 불안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수호를 꼭 찾아내야 할 것이야. 왈자패의 우두머리는 수호를 봤다는 죄로 또다시 서관석에게 불려왔습니다. 서관석은 이 판의 몸이기 때문에 직접 선비들의 얼굴을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차라리 내가 암행어사가 될 팔자였으면 좋겠네. 수호 그놈이 아니라 내가 저놈 주리를 확 틀어버리고 싶네. 그런데 그때 왈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 앉아있는 남자. 선비 옷차림이지만 왈패는 바로 알아챘습니다. 유난히 거친 피부와 치아까지. 바로 수호였습니다. 대감마님. 수호 이놈을 찾았사옵니다. 서관석은 얼른 수호 앞에 섰습니다. 특별 과거를 치르기 전이었지만 기회만 되면 바로 수호를 끌어낼 작정이었지요. 임금에게는 죄인이라고 둘러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서관석에게는 그런 섯을 펄언 권력이 여전히 살아있었지요. 수호 너 이놈.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울분에 찬 얼굴. 서관석은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수호를 쳐내지 않으면 반드시 복수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서관석은 귓가에 들리는 명확한 소리에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서관석은 경악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짓말처럼 암행어사가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럼 이놈이 아니었단 말이냐? 서대감은 숨을 멈추고 암행어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수호를 구해준 조말석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말석은 수호의 사연을 듣고 바로 임금에게 연통을 넣었습니다. 임금은 안 그래도 서관석이 매관매직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분노하고 있었답니다. 이런 처죽일 놈을 보았는가? 아버지도 부족하여 아들까지 죽이려고 들다니. 수호라는 사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는 모든 책을 섭렵하여 과거 급제에는 문제가 없사옵니다, 전하. 다만 이판 대감을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옵니다. 그래야겠지. 그럼 어찌하면 좋겠는가? 지금 당장은 이판 대감을 잡을 명분도 없고 증자도 없사옵니다. 확실히 하려면 현장에서 잡아야 하옵니다. 방금 현장이라고 하였는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식년시가 되면 이판 대감이 성균관으로 와서 직접 수호를 찾을 것이옵니다. 혼자서 찾는 것은 무리일 터이니 사주를 받은 왈자패도 분명히 같이 올 것이옵니다. 그럼 수호를 미끼로 쓰자는 말이구려. 그렇사옵니다, 전하. 왈자패가 수호를 찾는 즉시 이판 대감도 뒤따라올 것이옵니다. 그때 현장에서 잡으면 될 것이옵니다. 일단 식년시에 이판 대감이 나타나는지 지켜본 이후에 특별 과거를 시행하시면 될 것이옵니다, 전하. 좋은 생각이요. 사헌부에서 작년까지 지냈다고 들었소. 그렇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안타까워 한숨이 나왔습니다. 수호뿐만 아니라 조말석 대감에게도 진 빚이 크구려. 이판 대감의 관상법을 막지 못한 것이 이토록 큰 화를 부를 줄은 몰랐소. 댁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오. 때가 되면 연통을 넣겠소. 조말석은 평소처럼 칼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궐에서 은밀히 기별이 왔습니다. 조말석은 사헌부 장령으로서 암행어사로 임명될 자격이 충분하네. 이제부터 자네가 해야 할 일을 그대로 이행하게. 조말석은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억울하게 사헌부에서 물러나고 몰락한 친구. 그리고 그의 아들 수호에게 진 빚을 갚을 수가 있었지요.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 암행어사로 임명됐다니 그 또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서관석은 암행어사 조말석에게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힌 왈자패의 우두머리도 꼼짝없이 끌려갔지요. 옥에 갇힌 서관석은 통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암행어사의 관상만 믿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조말석에게 암행어사의 관상은 없었지만 서관석의 악행이 운명처럼 이끌었던 것이지요. 임금의 특별 과거는 바로 수호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호는 그렇게 과거에 급제하였지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이제야 자네 부친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군. 아니옵니다, 전하. 소인이야말로 전하와 조말석 어르신께 큰 빚을 졌사옵니다. 이제 자네에게 진 빚을 갚을 차례가 된 것 같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속 시원히 말해보시게. 뭐든지 들어주겠네. 원하는 명당이 있다면 당장 유능한 직관을 붙여주겠네. 아니면 큰 집이라도 지어주면 좋겠는가? 임금은 흥분하여 웃음이 나왔습니다. 관상법으로 조정을 주물렀던 서관석을 잡은 것만으로도 통쾌한 것이었지요. 전하, 저는 다만 딱 한 사람을 원할 뿐이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겐가? 이판 대감 집에 식솔로 있는 최윤서입니다. 지금 관청에 있다고 들었사옵니다. 식솔이라면 여종을 말하는 겐가? 그 노비를 하사받고 싶은 겐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저에게는 윤서 한 명이면 좋카옵니다, 전하. 임금은 의아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신들은 명당이나 큰 집을 원했으니까요. 대체 그 윤서라는 처자가 공에게 무슨 사람이길래 그러는가? 소인이 이판 대감에서 몸종으로 있을 때 유일하게 저를 선비님이라고 불러준 처자이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소중한 부시까지 주었사옵니다, 전하. 임금은 사연을 듣고는 감격하여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보니 공의 가장 큰 은인은 그 윤서라는 처자이구려. 잘 알겠네. 윤서를 곧장 공에게 하사하도록 하겠네. 윤서는 영문도 모른 채 관청에서 나와 수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서는 공신에게 하사된다는 말을 듣고 겁부터 났지요. 제발 성질 더러운 양반이 아니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수호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윤서는 수호를 눈앞에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선비님? 정말 선비님이에요? 그렇단다, 윤서야. 마음고생 많았지.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수호는 눈물을 흘리며 품 안에서 부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살에 뚫린 쌈지도 보여주었지요. 그렇게 눈물에 상봉을 하고 있는데 궐에서 기별이 왔습니다. 수호에게 명당 자리를 주고 윤서의 종문서를 태운다는 내용이었지요. 그렇게 윤서는 양민이 되었고 수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원부의 대사원이 되었습니다. 대사원이 되기 전 수호는 임금의 특별 지시를 받아 암행어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밤마다 기생들을 불러서 흥청망청하는 고을 사또를 잡으라는 특명을 받은 것이었지요. 아버지, 이 아들이 아버지의 못다한 꿈을 이뤄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푹 쉬소서. 화복무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화복은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함에 따라서 각기 받는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 백세야담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